검은색 BMW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재현이 명품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회사 중요한 미팅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분리수거함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75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판지 상자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2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폐지들을 모으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골판지의 먼지를 털어내며 오늘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이, 할머니. 김재현이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였습니다. 폐지 줍고 있어요. 방해되나요? 방해되죠. 당연히. 김재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예요. 이런 데서 폐지 줍는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젊은이, 나도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폐지를 줍으면 안 되는 거지? 진짜요? 김재현이 비웃으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사시면서 왜 폐지를 주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모독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내 손으로 돈 벌어서 내 밥 먹는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재현이 BMW 열쇠를 손에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져요. 그때 근처 동에서 나온 주민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순자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당연히. 김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고급 주거지에서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요. 김재현이 차 문을 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차를 후진시켜 할머니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수레와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주부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런, 할머니가 다치시겠어요. 다른 주민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서 폐지 줍지 마세요. 김재현이 차창을 내리고 경고했습니다. 보기 싫거든요. 품격 있는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이가 이렇게 무시하다니. 젊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고해 드리는 거예요. 김재현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급 동네에는 고급 동네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요? 김재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차창을 올리고 다시 후진했습니다. 할머니가 또다시 황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정리해둔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폐지들을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김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 할머니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것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김재현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미팅이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던 그의 눈에 아직도 폐지를 줍고 있는 순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김재현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할머니는 흩어진 폐지들을 다시 정리하고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현 때문에 엎어진 것들을 다시 정돈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재현의 태도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던 스트레스가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재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요? 김재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곳에서 그런 일 하는 게 얼마나 보기 흉한지. 김재현이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뒤로 물러설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고급이면 뭐가 어때서? 할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면 사람까지 고급해지는 거야? 김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할머니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거야? 김재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예요. 무허가 폐지 수거 업체가 아파트에서 불법 영업한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허가 폐지 수거 업체라니 나는 그냥 뭐요? 김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주민이라고 거짓말할 건가요? 증명할 수 있어요? 김재현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여기 사는 주민이라는 걸 말이에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근처 달동네의 반지하 셋방에 살면서 이 아파트 주변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녔던 것입니다. 김재현이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여기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 침입해서 폐지 줍고. 무단 침입이라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피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주고 있어요. 김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매일 아침 이런 꼴을 봐야 하니까요. 그의 말이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집값도 내려가고.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잔의 밥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늘 가난한 대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할머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는데 늘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제일 싼 김치찌개만 시켰습니다. 학생, 밥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공깃밥을 2그릇이나 퍼주면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랐으면 어떻게 해? 아줌마, 돈이 없어서. 청년이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배부터 채우세요. 할머니가 계란말이와 단무지까지 더 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 공부나 열심히 해. 그 청년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먹기도 했고,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 오늘은 뭐 먹을래? 아줌마, 저 오늘 돈이. 됐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을 싸주기도 하고 감기 걸렸을 때는 약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졸업할 때는 할머니가 더 서운해했습니다. 이제 안 보는 건가? 아니에요, 아줌마. 취직하면 자주 올게요.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손님들도 줄어들면서 식당을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와주겠다고 했던 대학생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친아들 같던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그들도 각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 다들 살기 바쁘겠지. 할머니. 김재현의 큰 소리가 할머니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대답 안 해요? 여기 주민 아니죠? 할머니가 김재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재현이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목 뒤를 긁는 버릇. 그 청년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 있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난 적이요? 김재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 뒤를 긁던 손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할머니 같은 분과는 만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김재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지. 내가 착각했나 보네. 할머니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김재현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할머니가 갑자기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떳떳하다고. 김재현이 정말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신고할 일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라는 확신. 김재현은 할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왜인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반지하 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잔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선명한 사진,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그 애야.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이 지나 살이 찌고 얼굴이 변했지만 눈매와 그 버릇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순잔의 밥집도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가난한 대학생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오늘 진짜 돈이 없어요. 김재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김재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됐어. 일단 먹고 나중에 줘.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되지. 재호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지 2년째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언젠가는 갚을게요. 갚기는 뭘 갚아?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는 재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첫째 아들과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재호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추울 때는 집에서 만든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재호가 감기 몸살로 일주일째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할머니가 재호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재호는 열이 펄펄 끓는 상태였습니다. 고시원 방은 냉골이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여기까지? 재호가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죽 끓여왔어. 할머니가 보온병에서 뜨거운 닭죽을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먹고. 그날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재호를 돌봐주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친어머니처럼 간병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재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줌마가 진짜 어머니 같아요. 바보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거지. 그 후로 재호는 더욱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할머니가 아플 때는 간병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저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꼭 보답할게요. 재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보답은 무슨. 그냥 성공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가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999년 봄, 재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할머니는 축하한다며 특별히 갈비탕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줌마, 저 건설회사에 취직됐어요. 재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발전 가능성도 있대요. 정말? 우리 재호가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주 와서 밥 사 먹을게요. 재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재호는 점점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그해 여름 IMF의 여파로 식당 손님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외상값도 받지 못하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재호를 비롯한 단골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공해서 나를 잊었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 순잔의 밥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25년간 정들었던 식당을 떠나는 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재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재호가 회사에서 성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김재현으로 바꿨다는 것을,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을 지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재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오히려 모욕했다는 것을. 재호야.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잊은 거니?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내일 다시 그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말해줄 거야. 내가 누군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그날 밤 김재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재현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25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폐지를 주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재현을 만나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25년 전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해 주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날 거야.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BMW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김재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가 할머니를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왔네요. 김재현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젊은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머니가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김재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김재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너 재호지?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재호. 순자네 밥집에서 김치찌개 먹던 그 재호. 김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가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김재현이 발뺌했습니다. 재호야, 왜 모른다고 그래?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를 정말 못 알아봐? 저는 김재현이에요. 김재호가 아니라고요. 김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길래 걱정됐어요. 아,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아파트 이름을 말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 주차장에 있어. 레미안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잠깐. 오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차를 몰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런 곳에 계시는 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김재현은 할머니가 통화하는 사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재호야, 정말 기억 안 나니?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고시원까지 찾아가서 밤새 간병했던 거. 김재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버릇도 그대로고 목소리도 똑같아. 그때 아파트 입구로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4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정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야,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민수가 할머니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재현이 민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민수?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김재현의 회사도 몇 번 박민수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유명한 변호사였고
건설업계의 공공의 적이라고 불렸습니다. 박민수 변호사?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김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박민수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한건설 부장 김재현입니다. 김재현이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대한건설은 최근 그가 고발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대한건설이요? 민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현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번 표적으로 삼으면 끝까지 파헤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과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부터 나한테.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재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오해가 있었어요. 민수가 김재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요? 그때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폐지 줍지 말라고 하면서 차로 위협했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로 위협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김재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재현의 모욕적인 말들, 차로 위협한 것, 그리고 과거 식당에서의 인연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재현 부장님,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사과하세요. 사과요? 김재현이 당황했습니다. 네, 사과. 지금 당장. 김재현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변호사의 어머니를. 죄송합니다. 김재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김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됐어. 할머니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김재현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김재현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현 부장님,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김재호 씨라고 해야겠네요. 김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이름이고 25년 전에 제 어머니 식당에서 도움을 받으셨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던 그 학생. 할머니가 놀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돌봐준 대학생들 이야기를, 특히 재호라는 학생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준 이야기, 그 중에서도 김재호라는 학생을 특별히 아꼈던 이야기. 감기 걸렸을 때 고시원까지 찾아가서 간병해 주시고 집에서 만든 반찬까지 싸주신 그 학생 말이에요. 민수가 김재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졸업할 때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한 그 학생. 김재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25년 전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25년 후에 은인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차로 위협하고 폐지 줍는 일을 모욕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김재현의 머릿속에 어제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를 차로 위협했던 순간, 보기 싫다고 말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재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들어주겠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김재현 부장님에 대해 좀 알아보죠. 민수가 법무법인 조사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사팀장님이죠? 최우선 긴급건입니다. 김재현이 민수의 통화를 들으며 불안해했습니다. 박민수가 얼마나 무서운 변호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건설 김재현 부장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프로젝트 참여 내역, 계약 체결 과정, 자재 구매 결정권자 여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뒤져보세요. 김재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모든 거래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의심스러운 업체와의 접촉, 가격 대비 품질이 맞지 않는 계약들, 그리고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까지. 민수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부장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도 조사해 주세요. 계좌 개설 현황, 부동산 취득 내역, 고액 현금 거래 기록, 차량 구매 내역까지 빠짐없이요. 김재현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무엇을 찾으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곧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네, 30분 안에 1차 보고서 올려주시고 오늘 밤까지 상세 분석 자료 완성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민수가 김재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현 부장님, 제가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건설업계 비리 척결이 제 전문 분야예요. 김재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대한건설 같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지, 어떤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지, 어떻게 회계를 조작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어요.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재 업체 선정할 때 가격 조작하고 하도급 업체한테 뒷돈 받고 부실 시공에도 눈 감아주고 그런 식으로 돈 모으죠? 김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해온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벨소리를 냈습니다. 조사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네, 벌써 뭔가 나왔나요? 대표님, 김재현 부장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민수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재현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먼저 최근 완공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김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벽 균열, 누수, 바닥 치마, 심지어 일부 세대는 기둥에 균열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김재현 부장이 해당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총책임자였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김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인데요. 모두 부실 자재로 악명 높은 곳들이에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절대 선정될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민수가 김재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됐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김재현 부장과 해당 업체 대표들이 수십 차례 만난 기록이 있어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 골프장에서 라운딩,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왔더군요. 김재현이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업체 측에서 지불했고 김재현 부장은
그 대가로 부실 업체들을 선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들 피해가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재현 부장이 받은 리베이트는 김재현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조사팀은 계속 보고했습니다. 약 15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김재현 부장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에 정확히 그 금액이 들어있거든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억 원이라고? 저런 사람이 건설회사 부장이라니. 우리 아파트도 저런 식으로 지어진 건 아니겠죠? 김재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세요. 민수가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김재현 부장이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도 여러 채 발견됐습니다. 부동산이요? 네, 강남 아파트 3채, 지방 상가 건물 2채. 시가총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 부동산들을 모두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이죠. 통화를 마친 민수가 김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재현 부장님, 이제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김재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담당자님이죠? 박민수입니다. 김재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시작되면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긴급히 세무조사 의뢰드릴 건이 있어요. 대한건설 김재현 부장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15억 원 규모의 비자금 계좌 출처와 30억 원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주세요. 김재현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리고 차명 재산까지 모두 추징해 주시고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해 주세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기관 담당자님이죠? 네, 배임, 횡령, 뇌물수수, 재산은닉 혐의로 긴급 수사 의뢰드립니다.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아, 그리고 하나 더. 민수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종감 하나 있는데요. 김재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부장급 임직원의 초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리베이트 15억, 부동산 은닉 30억, 주민 피해 50억 원 규모의 사건이에요. 김재현이 바닥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민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왜 그런 말 안 했나요? 할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김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께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은인까지 모욕한 계획적 배신입니다. 김재현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간병해 주던 모습,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공깃밥을 2그릇씩 퍼주던 따뜻한 손길, 친어머니처럼 돌봐주던 그 무한한 사랑. 아줌마.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있네요. 15억이라고 했나요? 건설회사 부장이라면서요? 김재현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몰락이 완전히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혼내줘야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죠. 김재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회사로 와.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김재현이 전화를 끊고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줌마. 김재현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수했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현은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임원회의실에는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현 부장,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김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무가 신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대한건설 부장 15억 리베이트, 부실 시공으로 주민 피해 50억.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무가 격분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주가는 폭락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사장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김재현 부장,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할 것입니다. 김재현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나온 것입니다. 회사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재현 부장님, 15억 리베이트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부실 시공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피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김재현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김재현의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부장이 부실 자재 업체로부터 15억 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시공을 묵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 3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현의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에요?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럼 우리 집도 아이들 학비도 모든 게 그 더러운 돈으로 산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재현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지 마세요. 그날 밤 김재현은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현 씨,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세요.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실로 출두하세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재현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부동산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재현은 다시 그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BMW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깎은 머리로 나타난 김재현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호야. 할머니가 25년 전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김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김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25년 동안 아줌마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김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줌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김재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성공하자마자 아줌마를 잊어버렸어요. 할머니가 김재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김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줌마를 차로 위협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는데 김재현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 집에서 쫓겨난 것, 모든 재산을 잃은 것.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줌마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25년 전에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해요. 김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하자마자 아줌마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모두 지우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줌마의 존재도 지우려 했던 거죠. 할머니가 김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줌마. 김재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계획적인 배신이었어요. 그때 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민수가 김재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할머니가 민수와 김재현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민수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할머니가 김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민수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우리 마음만 아파. 할머니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김재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만큼은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민수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김재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김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이제 다시 시작해.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김재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는걸요. 아니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너에게 남은 게 있어. 뭐가 남았는데요? 진심이야. 할머니가 김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그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야. 김재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5년 전 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부터 김재현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며 교도소에서 2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 동안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할머니처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마주치면 서로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줌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김재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그게 뭔데? 남을 도우며 사는 거요. 김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처럼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진짜 재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아파트 주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줌마, 이쪽에 골판지 상자가 많이 있어요. 김재현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출소한 지 1년이 된 김재현은 이제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재호야, 무리하지 마. 할머니가 김재현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김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이렇게 아줌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25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매달 면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가족이 그런 거지. 가족. 그 말에 김재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친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할머니만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런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지.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또 왔구나. 할머니가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수가 김재현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재현 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재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 사왔어요. 민수가 음식이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또 그런 걸 왜 사와? 돈 아깝게. 할머니가 타박했지만 표정은 기뻐 보였습니다. 재현 씨도 함께 드세요. 민수가 김재현에게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현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근처 벤치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앉은 민수와 김재현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모욕당했는데도 용서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이야. 재호가 그랬잖아.
김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내 마음만 아픈 거야. 차라리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지. 민수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봐왔지만 어머니처럼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아줌마. 김재현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25년 전에도 아줌마를 만났고 25년 후에도 다시 아줌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아줌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김재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수도 김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김재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정한 강함이 뭔지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많이 컸구나. 김재현은 혼자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자신이 꿈꿨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돈과 지위를 얻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재현은 폐지 줍는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감사식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할머니와 민수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재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김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요. 식당 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식당에서 찍은 그 사진과 최근에 함께 찍은 사진.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야 25년 전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약속?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이요. 김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약속.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재호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재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그 맛을 기억하며 만들었어요. 김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할머니가 민수와 김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고 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